실패 수정에서 정답 지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주로 형평성 측면이고, 이거는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관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에 외공불비가 있었죠. 외공불비, 외부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여기에서 10문제가 출제됐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외부효과에서 5문제가 출제됐어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공재가 2문제고요. 나머지는 불안전 시장과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한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외부효과는 다시 정예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로 나눠지죠. 정예 외부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거고요. 부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외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시장을 통한다라고 할 때는 대가를 주거나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정예 외부는 적정량만큼 어떤 재화가 생산이 안 되죠.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돼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때는 주로 보조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요. 이때는 부의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너무 많이 생산되죠.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쓸데없이 너무 많이 생산한 거니까. 그럴 때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거나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거나 할 때 인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또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감소해서 내려가는 것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까지 나왔었는가 하면은 그런 시멘트 공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함부로 건설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를 했을 때 또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도 묻었어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인근 주택 시장은 괜찮게 되겠죠. 그땐 수요가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규제를 받는 시장,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했을 때 그 시멘트 공장의 그 시멘트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도 질문을 했죠. 그럼 그 규제를 받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은 그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했고요. 또 이렇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정예 외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핀피 현상이 나타난다, nim비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핀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죠. 이때는 nim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갖죠.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요. 또 불안전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이죠. 이 독과점은 담합을 하거나 이제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이 되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도 적정량만큼 생산이 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이제 하나 이유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표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특히 시장 실패의 경우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또 악화될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런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하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표현이 바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후생 손실이라는 게, 이게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말은 효율성 상실 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할 때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하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여기서는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구별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어요. 요거보다는 요거 이제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라든가 또는 공용수용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용개발 이렇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도 직접 개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이거는 키워드가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 자체를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지원이라든가 보조 또는 뭐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고요. 그다음에 건축 규제 같은 거, 각종 계획 규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건데, 요놈은 키워드가 이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래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정해놓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정책이 있고요. 그 토지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그리고 지역지구제에서 파생돼 가지고 TDR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고요. 여기 직접 개입의 토지은행제도 있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험에서 그나마 최근 10년간 3번 이상 언급된 건 이거고요.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뭐 거의 10분의 1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 문제 정도만 체크를 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요 토지은행 제도는 여기 직접적 개입에서도 나왔고, 요거 장단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미리 비축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미리 비축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 요 장단점을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TDR은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나오죠. 지역지구제는 목적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역지구제 목적은 뭐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어요.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은 거고요. 이걸 했을 때의 문제점이 바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직성 문제가 있죠.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TDR이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다른 말로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초과이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하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을 부여해서 정부가 개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개발권을 부여는 하되 그 개발권을 살지 팔지는 누가 자유의사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유의사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요 TDR도 장단점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장단점.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 가능 지역이 너무 과밀 지역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발 가능 지역의 땅값을 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겨야 돼요, 정부가. 개발 가능 지역의 땅값이 비싸지 않으면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땅을 사서 넓혀버리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도록 일부러 부추겨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하면 이제 거의 완벽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오랜만에 공부하든 늘 공부하든 조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요. 이제
몇 번 한 10분 좀 이상 얘기했다고 벌써 감이 이제 오시기나 봐요. 이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 이런 내용들은 눈이 초롱초롱 할지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만 하면은 드디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재밌는 영화 볼 때는 전혀 졸지 않죠. 제가 전혀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은 고민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문제점, 이 문제점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말고 무슨 문제도 있어요. 경직성에 대한 문제도 있죠. 경직성에 대한 문제로 대책이 나온 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또는 계획 단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공법에서는. 이런 것들도 뭐에 대한 대책이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고요. 토지 전체 공법과 관련된 내용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이 정도면은 일단은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택 정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성격이 똑같죠. 최고 가격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시장 가격보다 아래 규제하는 거예요, 위에 규제하는 거예요? 아래 규제하죠. 위에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죠.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와도 안 돼요. 그냥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아래에 규제를 하면은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제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겠죠. 자,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자, 이 시장에서는 집이 부족하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부족하게 되면은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음성적 지불이 수수돼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양가 규제에서는 암시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중고 가격 이렇게 표현하죠. 분양 받을 때 가격보다 나중에 팔 때 가격, 그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새것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더 비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요거를 전매 차익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음성적 지불, 여기는 전매 차익.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양시장이 투기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점점 이 격차는 커지게 돼서 부작용이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임대료 규제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드니까 집 구하기는 점점 힘들면서 음성적 지불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거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분양가 자유화 이런 말도 나온다 그랬죠. 분양가를 자유화해야 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 부족해지고 전매 차익이 심해지면은 투기적 수요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요. 자,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유화하는데, 분양가를 자유화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하기는 어려운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이런 것까지 하죠. 자, 임대료 보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연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게 같이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연상이 돼야 돼요. 임대료 보조를 하면은 현금 보조든 현물 보조든 가격 보조든 보조를 하게 되면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가 출발이에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의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예요. 이 사람들이 고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임대료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기존 임대인들도, 기존 공급자란 얘기입니다. 기존 임대인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초과이윤을 얻게 돼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공급이 증가하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예요. 이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죠. 여기 가격은 지금 임대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정상이윤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다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 되어야 이제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기 효과, 요거를 장기 효과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하향 여과를 함께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향 여과다 이렇게 했죠.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적 시장에 나타나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수요가 줄죠. 그 싼 임대료로 찾아가니까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기존 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존 임대인들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충분한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다시 정상이윤을 회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이 손해본다는 얘기는 임차인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죠? 이 어느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요. 공공시장에 갖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적 시장에도 빈집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맞나요? 그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 연상이 돼야 되죠.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옆 동네에, 내가 사는 옆 동네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임대시장에서. 매매시장 말고요. 임대시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을 하게 되면은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에서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조세 전가에서 수탄이 더 크면 어떻게 되고요? 누가 덜 부담해요? 수요자가 덜 부담이고,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이고, 탄력성이 같으면 반반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동결 효과가 있었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원래 의도는 뭔데?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 감소 효과를 말해요.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 꽁꽁 얼어붙어 버린다는 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동결할까 이렇게 하고, 이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 했죠. 자원 배분 효과에서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보통이죠. 그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들이 조세가 부과된 만큼 세금을 더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공급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걸 공급 곡선을 들어 올려 버립니다. 자, 근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가격이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요만큼은 수요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지만 요만큼 자기도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자원 배분이 왜곡. 원래 하고 싶었던 걸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요. 소비하고 싶은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만큼 생산되다가 적게 생산이 되게 되면은 소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어때요?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고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없죠. 이런 내용들이 이 정책론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는 효과죠. 그래서 타인 자본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인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야죠. 이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관계에서 정의 지렛 효과 나타나느냐 부의 지렛 효과 나타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렛대 효과고요. 계산 문제도 좀 풀었었고요. 아무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싼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는 정의 지렛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고 부의 지렛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가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위험과 수익 단원 들어가고요. 포트폴리오,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까지입니다. 지금 투자론에서 지렛대 효과, 이 투자론의 기초 지렛대 효과 말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위험과 수익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포트폴리오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한 후에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투자론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들 하시죠. 근데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여기라서 참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도 이거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일단 위험, 수익. 자, 그럼 위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수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위험과 수익. 일단 위험 수익 개념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로부터 이제 벗어날 가능성인데, 그거를 측정을 할 때는 뭐로 측정하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 이렇게 하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죠. 그리고 수익은 뭘로 측정하죠?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하죠. 측정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종류, 수익률의 종류 이렇게 하면 되죠. 위험의 유형, 수익률의 종류 이렇게 하고 주제별로 이렇게 위험이 어떤 게 있어요? 위험의 유형. 위험의 유형 하면은 사, 금, 법, 인, 유 이런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는 사업상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게 뭐 법적 위험이야 뭐 정부 정책이 바뀐다거나 뭐 법이 개정된다거나 하는 건데, 유동성 위험이 뭐죠? 유동성이, 부동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현금화 시킬 때 급하게 현금화 시키고자 한다면은 가치 손실이 큰 편이죠. 유동성이 낮을수록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런 가치 손실은 적고요. 유동성이 전혀 가치 손실 전혀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유동성이 100%. 그럼 바로 현금이죠. 현금. 가치 손실이 전혀 없는 거 현금이잖아요. 그거는 유동성 100%죠. 근데 수표만 돼도 벌써 유동성이 조금 낮죠. 여러분들 수표를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다른 은행 수표를 입금하면 그날 못 찾죠. 그거는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깡을 해야 좀, 깡을 하면은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10만원짜리 옛날에 그 수표 할 때 한 10만원에 한 1000원인가? 이렇게 막 깡 하잖아요. 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무튼 그게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 현금에 비해서 현금화 할 때 가치 손실이 클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금융적 위험하고 인플레 위험을 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금융적 위험은 이거는 금융이 뭐예요? 금융, 자금 융통. 다른 사람 돈을 써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생각하면 돼요? 부의 질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부의 질에.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없죠.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금융적 위험도 없어요. 금융적 위험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 되고요. 인플레 위험은 뭐예요?
인플레라는 거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죠. 여기서 인플레 위험에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인플레 해치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 해치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본이득이죠.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면은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져요. 이거는 어떤 계약에서 그렇습니까? 고정임대차 계약이죠. 대부분은 근데 고정임대차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랬고요. 다음에 여기 사업상 위험, 사업하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죠. 사업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위험이라고 했죠. 장사 안 되는 거. 근데 장사가 잘 돼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장사 잘 돼도 이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에 위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의 유형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위험의 유형. 그럼 수익률의 종류는요? 수익률의 유형 또는 종류.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하면 되잖아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얘는 가중평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계산하든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면 객관적이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 수익률이고, 요거는 그 투자 안에서 생겼다 해서 계산된다 해서 내부 수익률이고, 요거는 외부 수익률이고. 됐나요? 그리고 투자자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던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본의 기회비용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가 더 크면 채택하고 요구가 더 크면 기각하고, 같으면 일단 채택은 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등식에서 등식으로 갈 때 기대가 변해서 간다 그랬죠. 기대가 요구보다 더 큰 상황에서 등식으로 갈 때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작아져서 같아지는 거고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커져서 같은 등식으로 간다 그랬죠. 됐나요? 뭐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럼 기대와 요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정리하는 게 위험 수익 관계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일단 하나의 어떤 흐름이에요. 위험 수익 측정하고 위험의 유행엔 이런 게 있고, 수익률의 종류, 물론 이제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실현 수익률은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 두 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위험 수익 관계, 수익과 위험의 관계,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거죠. 대체로는 위험이 클수록 어때요? 수익이 크죠. 그게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해서 이게 위험이 여기 반영된다는 거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당연히 대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이제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인플레이율에서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라 그러죠. 시간에 대한 대가,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 또는 위험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요거는 피셔 효과,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무위험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거요, 고정되어 있는 거요. 무위험률은 국공채 수익률 뭐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날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가변적. 예를 들어서 오늘 정기예금 금리 가입한다. 그럼 오늘 가입할 때 정기예금 금리와 어제 가입할 때 정기예금 금리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정기예금 금리로 가입하면 만기 때까지 그 금리는 보장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보장이 되니까. 그렇지만 가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는 세 가지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랬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주관적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위험 회평을 전조를 하는데, 위험 회평 중에서도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 투자자가 있을 때
이 두 사람한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자, 너 저거 할래 안 할래? 자, 하게 하려면 누구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보수적 투자자한테 더 많은 걸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투자 아니래도. 됐나요? 그래서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게 위험 수익 관계예요. 자, 그럼 보세요. 위험 수익 단원에서 저 맨 왼쪽에 타이틀에서 위험 수익 저 단어를 보면서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아, 위험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수익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다. 위험의 종류 사근법인요. 수익률의 종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정리한 후에 이게 관계. 기대가 더 크면 채택하고 요구가 더 크면 기각하고. 등식일 때는 일단은 채택은 하는데 부등식에서 등식으로 눈 뜨세요. 등식에서 부등식에서 등식으로 할 때 기대가 변해서 간다는 거 됐잖아요. 그 관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위험 수익 관계에 넘어왔잖아요. 위험하고 수익하고 위험 수익 관계 됐나요? 그 위험 수익 관계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 할증률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 됐나요? 그럼 됐고 위험 수익 관계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 이게 마지막이에요. 최근에 여기서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지금 최근에 위험 수익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7, 8문제가 나오는데 이 투자론에서 근데 위험 수익 파트에서 출제가 별로 안 되어 왔었다는 얘기는 확률상으로는 원래는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눈을 안 뜨겠다 이거죠. 위험관리기법은 둘씩 짝을 지어서 얘기했어요. 둘씩 위험을 아예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 위험을 아예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처음부터 위험한 거를 안 하면 되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나한테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보험에 가입하고 또는 인플레에 연동시켜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거나 또는 변동금리 금융론에서 변동금리에서는 대출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위험을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과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일단은 맞잖아요. 대신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라고 해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으니까 요런 표현들을 이제 결국 기억해야 돼요. 연상할 땐 이걸 연상하더라도 표현은 요런 걸 연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은 여기 용어가 제일 까다롭다 그랬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죠.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위험으로 조정됐다. 이 소리에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서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을 할 때 적게 하겠다, 많이 하겠다. 할인을 할 때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할인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또는 감도 분석이겠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거는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그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민감한 정도를 보는 거죠. 민감하게 변할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맞나요? 그럼 이게 이제 위험과 수익 정리가 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론 정리했는데, 자, 문제 172쪽에 보시면, 자, 8번, 9번 중에 9번을 보십시오. 9번은 이제 위험의 유형에 대한 거죠. 위험의 유형에서 사업상 위험, 자, 1번 사업상 위험해서 부동산업 자체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맞죠? 업 자체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고, 이는 시운위 위험으로 구분된다. 맞죠? 그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죠. 장사 안 되는 수요 공급에 따른 위험이에요.
다음에 2번 금융적 위험. 부채가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과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을 말하는데, 이는 타인 자본의 사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 틀렸죠? 이게 남의 돈을 사용해야 발생하는 위험이고요. 다음에 법적 위험, 이거는 뭐 여러가지 정책, 규제, 법적 환경 변화.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이션 발생 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리 상승 위험이 이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인플레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아서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위험. 인플레가 발생하면 뭐도 올라가게 되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고요.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이제 부동산의 고가성 등으로 인한 환금의 곤란성. 그래서 화폐 가치 그 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8번 문제에서는 그 3번, 4번 지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번 지문의 위험 혐오적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적당한 수익이 있다면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그 4번 지문에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하는 투자자의 성향을 위험 선호적이라고 한다. 맞나요? 그 4번 지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4번 지문을 이렇게 바꿨으면은 위험 혐오적이란, 위험 선호적이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태도를 말한다. 위험 선호적이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태도다. 이렇게 쓰면 또 사람들이 답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4번 지문이 O인 것이 확실한가요? 그러면 4번 지문이 O라면 이것도 O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무리 위험 선호적이라 해도 바보 같은 사람 아니냐.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왜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느냐. 그죠? 이게 설명하면은 그때만 이해를 하고요. 돌아서면 늘 까먹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5%가 예상된다. 이게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A는 잘 되면 7%, 못 되면 3%, 이 아래 위 진폭이 작아요. 평균적으로 몇 프로? 평균적으로는 5%. 자, B는 잘 되면은 20%까지 올라가요. 못 되면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요. 평균은 5%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위로 15%, 여기서부터 아래로 15%. 맞나요? 둘 다 평균은 몇 프로? 평균은 5%예요. 수익이 동일하죠.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B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요거 보기 전에는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위험이 크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요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 크다라는 건 뭐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그려주면은 이해했다가 싹 지우면 금방 또 까먹어요. 왜 이게 이러지 이러고. 뭔지 아시겠죠? 투자론에서의 위험이라는 건 아래로 손실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하지 예상치로부터 손실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는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걸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자, 아무튼 자, 그럼 됐고요. 이제 10번 됐고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시면은 이제 174쪽에 네 문제 있는데 그 중에 13번, 14번을 보겠습니다. 11번, 12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맞죠?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죠.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다 그랬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그랬죠. 예,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맞죠?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맞죠?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한다. 지금 그 세 가지를 지금 4번, 5번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이 각각을 알아야 된다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시장 위험이나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걸 지금 지문으로 만든 거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각각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위험률이잖아요. 무위험률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 할증률이죠. 얘하고 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위험률이고 위험 할증률이에요. 얘는 위험과 관련 있는 거고 위험과 관련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위험에 따라서 무위험률이 달라진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 무위험률이 달라진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달라진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죠, 얘네들은. 이렇게도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각각의 하나의 지문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14번 수익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익률이란 투자액에 대한 수익비율. 이건 뭐 됐고요. 기대 수익률, 이것도 가정평균에 수고한다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구 수익률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렵죠.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으로서, 여기까지 많이 들었죠. 특정 투자안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자, 이 소리가 뭔 소린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떤 투자안들을 놓고 볼 때요, A, B, C, D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똑같은 투자액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걸 선택을 하면 다른 걸 선택을 못한다는 뜻이고요.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가 10%, 얘가 9%, 얘가 8% 이렇게 예상이 돼요. 자, 예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각각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각각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나와야 투자를 할까요? 10%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 10%가 바로 A의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맞나요? A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이 10%가 A에서 계산됐어요? B에서 계산됐어요? B에서 계산됐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외부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아까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A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B를 포기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무슨 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개념이. 기회비용이 몇 프로다? 10%다 이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10%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12%가 계산이 됐어요. 12%는 A의 기대 수익률이죠. 계산이 됐으니까. 맞나요? 그게 바로 A의 내부 수익률이고, 그럴 때는 A를 선택을 하겠죠. 더 크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최선이란 얘기 아닌가요? 얘가 차선이란 얘기 아니에요. 차가 뭐예요? 차남. 둘째란 얘기 아니에요. 차선. 최선, 차선. 맞죠?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10%는. 차선의 기대 수익률은 최선의 요구 수익률과 같아요. 맞나요? 요구 수익률이란 차선의 뭐와 같다고요? 기대 수익률과 같다고요. 다음에 5번은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나요? 그러면 기각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넘어가셔서 그 15번 요거 한번 하고 좀 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투자자의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크면 투자자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맞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맞나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낮으면 기각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서 수요를 줄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죠. 자, 거기에 이어서 3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 투자 금액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투자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까 기대와 요구가 이렇게 기대가 더 작을 때죠. 기대가 더 작을 때는 사람들이 기각을 하게 되고요. 기각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수요가 줄고요. 부동산의 수요가 줄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이 왼쪽이 올라가게 되면 양쪽이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하며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좀 그나마 비교적 쉬운 게 정답 지문이 됐고요. 5번 지문은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해서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지문이죠. 됐나요? 다음에 16번에 4번 지문에 가셔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이건 따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위험 조정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으로 조정된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조정률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풀어봤고요. 위험 관리 기법은 여기 17번부터예요. 이거 좀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질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 두면은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쉬겠습니다.